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라든가 탈원전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등등 나왔지만, 역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남북관계인 만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레드라인이 뭐냐, 정리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레드라인의 정의는 세 가지 전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테니까 우리가 나서서 북핵 미사일 폐기니 뭐니 고생할 필요 없다. 미국이 자기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니까 알아서 나서서 할 것이다 라는 게 첫째 전제로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기 전까지 만약 우리가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플루토늄 원자탄을 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냐고 물은 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없었지만 결국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ICBM에 핵탄두를 실을 때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로 우리가 쏘면 혼자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북한을 설득시키고 대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 설사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날릴 수 있는 기술을 다 갖고 준비가 돼 있어 우리한테 쏠 가능성은 0%라는 것을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전제인 것을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레드라인의 정의를 내리면서 동시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아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가해서 북한이 견뎌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추가적 도발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줍니까?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렇고 돌아와서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 도발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과 아무 관계없이 북한은 자기들의 정권 유지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 도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막아줍니까? 한국이 혼자서 막거나 아니면 한미연합 세력에 의해서 막을 겁니다. 근데 한국이 혼자서 막을 능력은 없다는 건 대통령이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한미연합 세력에 의해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한국의 허락 없이는 군사작전 할 수 없다 했는데 연합사가 뭐가 답답해서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안 답답해도 대통령께서 그럼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연합사가 판단하기에는, 주한미군이 판단하기에는 전쟁을 하되 북핵 억지를 위해서 필요한 무력을 쓰되 전쟁으로 만들지 말고 전쟁을 하되 전쟁 아닌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나 같이 들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강도 높은 제재를, 다시 도발하면 강도 높은 제재를 다시 취할 거다 했습니다. 누가 취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게 강도 높은 제재나 이것을 할 조치보다는, 그 횟수보다, 그 바람보다는 몇 갑절 더 많은 횟수를 통해서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대화부터 하자고 하는데 누가 북핵 미사일을 자기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하고 앞서줄까요? 제가 중국이라도 이거는 나서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설사 압력을 가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중국이라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대화를 하자 그러면은 중국이 뭐 때문에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대화 좋은 분위기야.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걸 줄곧 우리가 주장해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팔짱 끼고 볼 겁니다. 좋은 일이다.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안보 전문가, 백악관 안보 관계자, 국방부 다 모여가 하는 얘기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아니면 전쟁까지도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 그리고 북한이 준비가 되면 대화도 하겠까, 모든 옵션을 다 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 중심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강대국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거의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키신저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를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합의해야 북핵 해결 가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붕괴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누가 나설 것인가 라는 걸 먼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키신저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당사자다. 북핵 문제 해결에. 그에 대해서 대통령 대답은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바라는 답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증거를 봅시다. 뉴욕타임스가 뭐냐 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 북핵 문제 해결 가능하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민감하다. 스티브 벤은 스스로 정말 트럼프가 거의 결심하고 있는 속마음을 베넌이 앞장서가지고 사실은 뱉은 겁니다. 그걸 비난해서 베넌이 그것 때문에 사임하고 해임되고, 그거는 정말 미국 정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겁니다. 베넌이. 트럼프에 대신 입력화를 해줍니다. 속마음을 얘기해줍니다. 중국이, 그것이 뭐냐면 중국이 검증 가능한 북핵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넌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중국과 경제전쟁에서 세계 제1의 군사대국, 제1의 경제대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는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예를 들어보면, 이 네 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 미국에서 가장 핵심 안보 브레인 역할을 하는 키싱거, 미중 대땅 때부터 지금까지 197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5, 6년간을 가장 핵심적인 안보 전략가로서 역할을 해온 사람, 그 다음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가까운 트럼프의 속내를 잃는 베넌까지 전부 그 중간을 이 네 곳,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핵심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여기에서 내는 의견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공통된 포인트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미국은 결국 1969년 닉슨이 발표한 월남전쟁 때 미군이 개입하여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고 재정적자가 되고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나고 국내 여론이 정말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닉슨 독트린을 부르짖습니다.
닉슨 독트린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지금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건 미국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일이지만 동시에 운신의 폭을 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에는 북핵 미사일 ICBM의 북핵 위협과 ICBM에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의 전력과 미사일 능력으로 북한 정권, 북한 미사일 핵 기지를 때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횟감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와 목숨과 피해를 걱정 안 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먼저 위협을 시작하고 이걸 가지고 먼저 도발할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여 다른 나라가 대응 수단을 쓰더라도 그 경우에는 중국은 중립국으로 남겠다.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해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냐? 더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국내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아플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 국내 문제, 생각만큼 빨리 경제성장되고 인플레이션이 되지도 않는 문제, 오바마 케어를 다시 자기 건강보험으로 바꾸는 문제, 공화당 내 그리고 자기가 선거 때 자기의 브레인과 분신처럼 끌어오던 사람 다 잘라냅니다. 법무부에 잘라내고 경제계에 잘라내거나 그들 스스로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나갑니다. 거의 마지막 남아 있었는 게 비서실장과 배는 수석 전략가였습니다. 둘 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군부들로 옛날 장성 출신들 강성인 사람들로 채워넣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속들이 트럼프와 뜻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진짜 브레인들과 자문을 해줄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넘어서서 오직 트럼프만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희생시킬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장성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제가 구태여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미국 장성들만큼 보다 더 강합니다. 구태여 비유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군대 정도나 비교할 겁니다. 그 충성심으로 보면.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베넌이 얘기한 것처럼 forget about it, forget it.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 안 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경제전쟁만 우리 머릿속에 있다.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너무나 직선적이고 너무나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그 1급 비밀과 같은 걸 밖에 내놨기 때문에 베넌이 결국 그걸 던지고 할 말을 하고 나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의 보호막이 돼준 거죠. 트럼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뱉어놓은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뱉어놨는데 집을 삼킬 수 없고, 그래서 중국과의 주한미군 철수를 함으로써 중국과 마찰을 하지 않고 경제전쟁 하지 않고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중국과 마찰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 동시에 가장 상호 의존성이 높은 양국 간의 경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 한 발 물러서지만 미국은 최근 미국에 대해서 과거 100년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을 돕고 있는 일본과의 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최근 미국이 크게 포용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이때까지 러시아 쪽에 가까웠던 인도를 끌어들이고, 지난 ARF 8월 초에 가서 한 ARF를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호주를 끌어들여서 이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서 한국만 빼고 나머지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가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희생의 카드를 던지지만 두 발 나가기 위한 한 발 후퇴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최근 움직임에서 보여집니다. 미국은 59개국의 해외 주둔군 내지는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것도 다 기지라 치면은. 이 중에서도 59개의 기지에 59개의 기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숫자를 내보내고 있는 게 지금 일본입니다. 거의 37,000명 가까이인데 해병대와 공군이 핵심 세력이고 물론 해군도 6,000~7,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오키나와 한반도 유사시의 후방기지 역할, 다시 말하면 약품을 보급해주고 탄약을 보급해주고 전투기나 함선을 수리하고 정박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오키나와의 8개의 후방기지에 힘을 더 실어서 주일미군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더라도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도까지 이르는 인도양 앞까지를 인도와 손을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미군에 대해서는 후텐마 기지에 그렇게 말이 많아도 얼마 동안 후텐마 기지에 해병대를 구함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생각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주한미군입니다. 28,500명입니다. 우리는 해병대는 거의 없고 거의 보병사단 그리고 공군, 해병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한때 냉전 기간 동안은 소련에 대한 유럽의 최전선이었는 만큼 한 30만 정도의 군대를 주독 미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냉전 체제 와해되고 난 뒤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만여 명을 가졌지만 지금은 2개 정도의 사단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멘이나 뭐 콜롬비아의 마약 소탕을 위해서 예멘에는 아덴만 보호를 위해서 몇백 명 내지 1,00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9개 중에 나머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숫자는 싱가포르도 굉장히 중요한 해외 전략기지지만 미국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가이익의 가장 핵심적인 해외기지가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주독 미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난 뒤에 가장 직접적으로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닉슨 독트린 후에 키싱어가 북경을 찾아가 모태동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미군을 철수할 테니고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땅들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결실물이 1979년에 나온 겁니다. 대만을 더 이상 국가로 인정도 하지 않고 중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유일한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에 있는 미군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오면서 동시에 1979년 대만에 대한 필요성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 미국과 대만 사이에 대만법을 만들어가 지금도 필요시에 그리고 대만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 같은 데만 해도 13억 불에 해당하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대만은 사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오지 않은 무기 채널이 상당히 한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철저하게 막고 중국이 자기들이 유일한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대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의 7사단입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한국은 닉슨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 미군을 다 철수하라 했는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정말 강력한 반대에서 7사단만 나갔습니다. 71년에 나갔습니다. 7,000몇 명 정도에 나가는 것으로
선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1953년 한미동맹을 맺은 것도 미국이 여기 남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한반도 전쟁 끝나고 나자 바로 돌아가려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바지가리를 붙들고 정말 북한 위협에 대해서, 김일성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서 사주하는 중공과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지켜달라고 붙들어 놓은 겁니다. 박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이 붙들어 넣어서 지금까지 북한 핵 위협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전력으로, 연합 전력으로. 세 번째 봅시다. 필리핀을 봅시다. 1991년까지 계속되던 필리핀 미국 상호 방위 조약이 91년에 끝냄으로써 다시 재계약하지 않고 연장하지 않고 끝냄으로써 92년이 필리핀 군에 있는 미군이 다 철수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필리핀 내의 의회와 국민과 필리핀 내의 대통령군과 의견이 4분 5열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끝까지 붙들고 싶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러나 필리핀 의회가 반대해서 양분돼서 결국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난 뒤에 남중국의 위협이 커지니까 필리핀은 미국에게 2014년 4월 다시 들어와서 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미군들은.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친중정부인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미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대통령이니까 미군이 처음 2014년 요구한 만큼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최근 민다나오 사태나 필리핀 내부에 사태가 일어난 것에 미군이 들어와서 도우는 것을 필리핀 정부가 묵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필리핀은 91년 미군이 나가고 92년 미군이 나가고부터 필리핀의 안보와 경제는 한마디로 엉망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전쟁은 절대 원치 않는다. 전쟁 원하는 대한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전쟁 나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과 상의하고 한국의 동의를 구한 후에 미국은 움직인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모든 옵션을 다 한국하고 상의할 생각은 이미 미국은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심양군구를 찾아간 덤퍼더 미 합참의장,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하기 전에 중국과 내밀한 협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방안을 대통령하고 협력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와 지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체제끼리 잘해보자는 쪽으로 더 강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자꾸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서 내린 그런 레드라인이 정말 한반도의 레드라인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가정상황을 전제하는 것처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탑재한 핵미사일은 우리는 막을 방법도 없고 미국의 레드라인이 아니니까 도와달라고 말도 해서 안 됩니다. 한 입에서 두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 손치더라도 세 번째 전쟁인 것처럼 북한은 절대 한반도에 대해서 핵미사일 안 날릴 거다라 손치더라도 필리핀이 주한미군이 나간 후에 필리핀이 나간 후에 필리핀이 안보적으로 중국과 소련에 시달리다 중국과 러시아 양쪽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제 미국을 요청합니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저는 뭘 두려워하느냐. 미국 국내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를 가장
그나마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969년과 같이 미국은 이제 주변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America first, five vote to America, 미국으로 되돌아가자. 미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아시아의 국방은 아시아 국가 자기들이 스스로 돌보라는 닉슨 독트린을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골치 아프다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도와줄라 해도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자체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다. 미 국내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감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을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간다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는 속으로 정말 잘 됐어. 이젠 정말 우리 민족끼리 한번 잘해볼 수 있는 때가 됐어. 정말 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가만앉아가 내가 이때까지 주장하던 대로 전쟁 없이 대화로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만족하고 계실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대통령께서 15일 말씀하신 17일 영빈관 기자회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레드라인을 그렇게 설정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합니다. 여기에 안 불쌍하다, 더 잘됐다 손뼉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댓글들이 올라가니까 주한미군 나간다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국민 전부는 아닙니다. 뭘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면 자기한테 떡이 생긴지 밥이 생긴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레드라인, 금지선을, 안보의 금지선을,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가 바로 ICBM에 미사일을, 핵탄두를 실어 날리는 거라면은 그 전 단계까지는 우리는 북핵의 볼모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볼모가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려야 됩니다. 내 재산과 내 목숨과 나의 안전을 대통령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5120만의 대한민국 땅덩어리고 5120만의 국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5120만 전체를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안보를 돌봐주신다면 이런 레드라인에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나올 수 있을까? 저 혼자 수없이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봅니다.